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뜬다. 습관이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 따로 있다. 어둠 속에서도 손은 정확히 휴대폰을 찾아내고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천천히 허리를 펴본다. 오른쪽 어깨가 조금 뻐근하다. 어제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정리하느라 힘을 좀 썼나 보다. 작은 원룸. 10평도 안 되는 공간. 창문 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깔려 있고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다. 나는 세면대 앞에 서서 물로 얼굴을 씻는다. 차갑다. 겨울이 오고 있다는 걸 피부가 먼저 안다. 거울 속 내 얼굴. 60대 후반, 깊게 파인 주름, 희끗한 머리. 누가 봐도 그냥 경비 아저씨다. 동네 할아버지. 말수 적고 예의 바른 노인. 아무도 내 눈빛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게 좋다. 나는 경비복을 입고 작은 가방에 도시락과 보온병을 챙긴다. 오늘도 단지를 한 바퀴 돌고 CCTV를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고 택배를 분류하는 하루가 시작된다. 평범한 하루. 그런 하루들이 쌓여서 5년이 됐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 바람이 분다.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나는 잠깐 멈춘다. 북쪽. 그 단어만으로도 내 몸은 미세하게 긴장한다. 손가락 끝이 저리고 심장이 조금 빨라진다. 하지만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다시 걷기 시작한다. 괜찮다. 지나간 일이다. 여긴 서울이다. 여긴 안전하다. 단지 입구 경비실로 향한다. 가로등 아래로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고요하다. 새벽 5시의 아파트 단지는 늘 이렇게 조용하다. 가끔 조깅하는 사람, 출근 준비하는 차 소리, 신문 배달하는 오토바이 소리. 그 정도가 전부다.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간다. 익숙한 냄새, 커피 향과 오래된 책상 냄새. 나는 보온병에서 따뜻한 물을 따르고 작은 컵에 믹스커피를 탄다. 설탕은 반만, 크림은 조금 더. 오래된 습관이다. CCTV 모니터를 켠다. 16개 화면이 천천히 밝아지며 단지 곳곳을 비춘다. 정문, 후문, 주차장 입구, 놀이터,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 앞. 모든 게 제자리에 있다. 아무 일도 없다. 나는 화면을 천천히 훑는다. 습관적으로 움직임을 찾는다. 사람, 차량, 빛의 변화. 내 눈은 화면 한 구석에서 머물고 다시 다른 화면으로 옮겨간다. 오래전부터 이렇게 보는 법을 익혔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법.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법. 그때였다. 주차장 CCTV 화면 한쪽 구석. 흰색 승합차 한 대가 단지 안쪽 골목에 멈춰 서 있었다. 번호판이 희미하게 보인다. 서울 번호판이 아니다. 경기도 번호판. 나는 마우스를 클릭해 화면을 확대한다. 차 안에 사람이 있다. 2명. 앞좌석에 앉아서 뭔가 대화하고 있다. 창문은 닫혀 있고 실내 등은 꺼져 있다. 하지만 미세하게 고개가 움직이는 게 보인다. 이상하다. 이 시간에 저 골목에 차가 서 있을 이유가 없다. 저기 주차 구역도 아니고 저 방향은 놀이터 쪽이라 차량이 거의 지나가지 않는다. 그런데 왜 저기 서 있지? 나는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화면을 계속 본다. 5분이 지났다. 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냥 기다리는 것처럼 보인다. 기다린다? 누구를? 내 심장이 조금 빨라진다. 이 느낌. 오래전에 느꼈던 이 감각. 뭔가 틀렸다는 신호. 위험이 가까이 있다는 본능적인 경고. 나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다. 진정해. 그냥 주민 중 누군가 기다리는 거겠지.
아니면 택배 기사일 수도 있고. 하지만 택배 기사는 이 시간에 오지 않는다. 나는 다시 화면을 본다. 승합차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다. 후진. 조심스럽게. 마치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으려는 것처럼. 내 손이 마우스를 잡고 다른 CCTV 화면으로 전환한다. 놀이터 쪽 카메라. 후문 쪽 카메라. 지하 주차장 입구. 승합차는 천천히 단지 밖으로 빠져나간다. 번호판이 다시 한번 보인다. 나는 메모장을 꺼내 번호를 적는다. 경기 12여 3847. 왜 적는 건지 나도 모른다. 그냥 적어야 할 것 같았다. 승합차가 화면에서 사라진다. 단지 밖으로 나가서 골목 끝으로 사라진다. 나는 한참 동안 그 빈 화면을 바라본다. 아무것도 없다. 그냥 텅 빈 골목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밖을 본다. 아직 어둡다. 동이 트기 전. 가장 고요한 시간. 바람이 또 분다. 창문을 스치는 소리가 들린다. 휘익. 날카롭고 차갑게. 그 소리를 들으면 항상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 강. 겨울강. 얼어붙은 강 위를 걷던 그날 밤. 발밑에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 그리고 뒤에서 따라오던 작은 발소리. 소녀의 발소리. 내가 손을 잡고 건너던 그 아이의 차가운 손. 아저씨, 저 진짜 괜찮을까요? 아이는 그렇게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괜찮아. 내가 데려다 줄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우리는 강을 건너지 못했다. 나는 눈을 감고 고개를 천천히 흔든다. 지나간 일이다. 20년도 더 지난 일이다. 여긴 서울이다. 나는 이제 경비원이다. 그냥 평범한 노인이다. 그때 문이 열린다. 명호 씨. 일찍 오셨네요. 관리실장 김 과장이다. 40대 후반, 배가 나온 남자. 항상 웃는 얼굴이지만 눈은 웃지 않는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아, 네.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서요. 오늘 새벽에 민원 들어온 거 없죠? 없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도 부탁드려요. 아, 참. 오늘 오후에 소방 점검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미리 공지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김 과장은 그렇게 말하고 안쪽 사무실로 들어간다.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본다. 아무 일도 없다. 단지는 여전히 고요하다. 하지만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경고음이 울린다. 뭔가 틀렸다. 뭔가 시작되고 있다. 나는 다시 메모장을 펼쳐 적어둔 번호판을 본다. 경기 12여 3847. 이 번호를 어디 신고해야 할까? 경찰? 아니다. 뭘 신고하겠어? 수상한 차가 있었습니다. 그건 민원도 아니고 사건도 아니다. 그냥 내 예감일 뿐이다. 하지만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다. 오늘 하루 조심해야겠다. 단지를 돌 때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겠다. 주민 중에 누가 불안해하는지, 누가 평소와 다른지. 작은 신호라도 놓치면 안 된다. 시계를 본다. 오전 5시 15분. 곧 첫 순찰을 나가야 한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전등을 챙기고 경비복 지퍼를 목까지 올린다. 밖은 춥다. 겨울이 오고 있다. 문을 열고 나간다. 바람이 또 분다. 차갑고 날카롭게. 나는 천천히 걷기 시작한다. 단지를 한 바퀴 돈다. 주차장, 놀이터, 후문, 정문. 모든 게 제자리에 있다. 아무도 없다. 고요하다. 하지만 나는 안다. 고요한 건 위험하다. 고요할 때 뭔가 숨어 있다.
나는 손전등을 켜고 어둠 속을 비춘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다. 내 그림자, 가로등 그림자, 나무 그림자. 그리고 그 그림자 속 어딘가에서 누군가 나를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다시 걷기 시작한다. 겨울이 오고 있다. 바람이 불고 있다. 그리고 뭔가 시작되고 있다. 사흘이 지났다. 그 흰색 승합차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번호판을 잊지 못했다. 경기 12여 3847. 메모장에 적어둔 숫자를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봤다. 왜? 나도 모른다. 그냥 뭔가 남아 있었다. 불안이. 오늘은 목요일. 오전 10시쯤 관리실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관리실입니다. 김 과장이 받았다. 나는 옆에서 CCTV를 보고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게 들렸다. 네. 언제부터요?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경찰에는? 아, 네, 알겠습니다. 김 과장이 전화를 끊고 나를 봤다. 명호 씨, 큰일 났어요. 1205 현수 씨가 실종됐대요. 현수, 20대 초반 여대생. 혼자 사는 조용한 아이. 가끔 새벽에 편의점 갔다 오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걷는 아이. 실종이요? 네. 어제 저녁부터 연락이 안 된대요. 부모님이 오셨는데 집에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CCTV 좀 확인해 달라는데 명호 씨가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 과장은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고 나는 자리에 앉아 CCTV 녹화 파일을 열었다. 어제 저녁 시간대별로 되감기 시작했다. 오후 6시, 7시, 8시. 엘리베이터 CCTV를 중심으로 확인했다. 1205는 12층이니까 엘리베이터를 탔을 것이다. 오후 6시 40분. 현수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다. 검은색 패딩, 청바지, 운동화. 손에 편의점 봉투를 들고 있다. 표정은 피곤해 보인다. 고개를 숙이고 복도로 걸어 들어간다. 그 이후로는 나는 계속 화면을 넘긴다. 오후 7시, 8시, 9시. 현수는 나타나지 않는다. 집 안에 있는 건가?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다. 오후 9시 15분쯤 엘리베이터 CCTV 화면이 갑자기 끊긴다. 검은 화면. 약 3분간. 그리고 다시 복구된다. 끊겼다? 나는 다시 되감기한다. 정확히 오후 9시 14분 43초. 화면이 검게 변한다. 그리고 오후 9시 17분 52초에 다시 복구된다. 3분. 그 3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나는 다른 CCTV를 확인한다. 주차장, 정문, 후문. 같은 시간대에 다른 카메라들도 끊겼는지 확인한다. 아니다. 다른 카메라는 정상이다. 오직 엘리베이터 CCTV만 끊겼다. 내 심장이 빨라진다. 이건 고장이 아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끄는 것이다. 나는 주차장 CCTV를 확인한다. 오후 9시 15분쯤 지하 주차장 입구에 흰색 승합차 한 대가 들어온다. 번호판이 보인다. 경기 12여 3847. 내 손이 떨린다. 같은 차다. 사흘 전 새벽에 봤던 그 차다. 승합차는 천천히 지하 주차장 안쪽으로 들어간다. 엘리베이터 근처에 멈춘다. 차 문이 열리고 2명의 남자가 내린다.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려져 있다. 그들은 주변을 둘러본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간다. 카메라 사각지대로 사라진다. 3분 후 같은 2명의 남자가 다시 나타난다. 하지만 이번엔 중간에 한 명이 더 있다.
작은 체구, 검은색 패딩을 입은 사람. 고개가 앞으로 숙여져 있고 걸음걸이가 불안정하다. 양쪽에서 남자들이 팔을 잡고 있다. 현수다. 내 심장이 멈춘 것처럼 느껴진다. 그들은 현수를 승합차에 태운다. 문이 닫힌다. 차는 천천히 출구 쪽으로 움직인다. 정문 CCTV로 전환한다. 승합차는 단지를 빠져나간다. 번호판이 다시 한번 보인다. 그리고 사라진다. 나는 화면을 멈춘다. 숨이 막힌다. 이건 납치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납치. CCTV를 조작하고 시간대를 계산하고 사각지대를 이용한 범죄.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다. 손이 떨린다. 이 떨림은 분노인가 두려움인가? 아니다. 둘 다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 과장을 찾는다. 그는 전화 통화 중이다. 나는 기다린다. 그가 전화를 끊자마자 말한다. 과장님, CCTV 확인했습니다. 신고해야 합니다. 뭐요? 뭐가 찍혔어요? 납치입니다. 어제 저녁 9시쯤 2명의 남자가 현수 씨를 차에 태워갔습니다. 김 과장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납치? 진짜요? 네.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화면을 보여준다. 승합차, 두 남자 현수를 끌고 가는 장면. 김 과장은 입을 벌린 채 화면을 본다. 이게 진짜 납치네요. 경찰 불러야겠어요. 당장. 그는 다시 전화기를 든다. 나는 화면을 다시 본다. 승합차가 사라지는 장면. 번호판. 경기 12여 3847. 내가 사흘 전에 봤던 차. 그때 이미 그들은 단지를 정찰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수를 노리고. 왜 현수를? 나는 메모장을 꺼내 적어둔다. 시간대, 차량 번호, 남자들의 특징. 모두.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 더 적는다. 조직적 범죄. 인신매매 가능성. 내 손이 떨린다. 이 글자를 적는 순간 오래전 기억이 떠오른다. 북중 국경, 강을 건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납치해 가던 브로커들, 인신매매단. 나는 그들과 싸웠다. 사람들을 구했다. 하지만 구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현수의 얼굴이 그 아이와 겹쳐 보인다. 강에서 얼어 죽은 소녀. 내가 손을 놓쳤던 아이. 안 돼. 나는 작게 중얼거린다. 이번엔 안 돼. 김 과장이 전화를 끊고 말한다. 경찰 곧 옵니다. 명호 씨, 영상 파일 좀 복사해 주세요. 네. 나는 USB를 꽂고 파일을 복사한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경찰이 와도 늦을 것이다. 이런 조직은 빠르게 움직인다. 현수는 이미 멀리 갔을지도 모른다. 국경 너머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창밖을 본다. 바람이 분다. 차갑고 날카로운 바람.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 바람 속에서 나는 오래전 목소리를 듣는다. 아저씨, 저 진짜 괜찮을까요? 그 아이의 목소리. 내가 대답하지 못했던 질문. 나는 눈을 감는다. 이번엔 대답할 것이다. 이번엔 구할 것이다. 평범한 경비원의 껍데기를 벗을 시간이 왔다. 경찰이 왔다. 2명. 한 명은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형사, 다른 한 명은 젊은 경찰관. 형사는 윤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무표정한 얼굴, 날카로운 눈빛. 그는 CCTV 영상을 보고 나서 나를 봤다. 명호 씨 맞죠? 네. 영상 확인했습니다. 납치 맞네요. 이거 심각한 사건입니다. 혹시 다른 이상한 점 못 보셨어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그에게 사흘 전 승합차 이야기를 해야 할까? 하지만 그건 증거가 없다. 그냥 내 예감일 뿐이다. 사흘 전 새벽에 같은 차를 봤습니다. 윤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진다. 같은 차요? 네. 번호판이 같습니다. 새벽 5시쯤 단지 안쪽 골목에 멈춰 있었습니다. 수상해서 번호를 적어뒀습니다. 나는 메모장을 꺼내 보여준다. 윤석은 메모를 보고 고개를 끄덕인다. 좋은 관찰입니다. 혹시 그때 차 안에 사람 봤어요? 2명 있었습니다. 얼굴은 안 보였습니다. 몇 분이나 있었죠? 약 10분. 그리고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윤석은 메모를 하고 나를 다시 본다. 명호 씨, 경비 일하신 지 오래됐죠? 5년 정도요. 그전엔 뭐 하셨어요? 내 심장이 조금 빨라진다. 이 질문이 온 것이다. 언젠가 올 줄 알았다. 이것저것 했습니다. 공사장, 식당 잡일이요. 어디 출신이세요? 북쪽입니다. 윤석의 눈빛이 변한다. 그는 나를 천천히 훑어본다. 위에서 아래로. 마치 뭔가를 확인하는 것처럼. 탈북민이시군요. 네. 언제 넘어오셨어요? 20년 전쯤입니다. 어떻게 넘어오셨죠? 나는 잠시 침묵한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진실을 말할 수는 없다. 나는 브로커였다. 사람을 건너게 하는 일을 했다. 하지만 그건 불법이다. 경찰 앞에서 말할 수 없다. 중국을 거쳐서 왔습니다. 혼자요? 네. 윤석은 더 이상 묻지 않는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나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는 뭔가 더 알고 있다. 아니면 짐작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이상한 거 보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제 번호 드릴게요. 그는 명함을 건넨다. 나는 받아서 주머니에 넣는다. 경찰이 떠난 후 나는 다시 경비실에 앉아 생각한다. 윤석, 저 사람은 뭔가 더 알고 있다. 내 과거를 의심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현수를 찾아야 한다. 경찰에게 맡길 수는 없다. 그들은 절차를 따른다. 수사를 한다. 하지만 인신매매단은 빠르다. 현수는 이미 국경을 넘었을 수도 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오늘 저녁 단지를 나가야겠다. 직접 찾아야 한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나는 CCTV 영상을 다시 본다. 승합차가 단지를 빠져나가는 장면. 방향은 동쪽. 그 방향으로 가면 큰 도로가 나온다. 그리고 그 너머로는 공단 지역. 폐공장들이 모여 있는 곳. 내 직감이 말한다. 거기다. 저녁 9시. 나는 경비복을 벗고 평상복을 입는다. 검은색 점퍼, 청바지, 운동화. 그리고 작은 가방에 손전등, 칼 하나, 휴대폰을 챙긴다. 칼은 오래전에 쓰던 것이다. 접이식 칼. 작지만 날카롭다. 호신용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나는 이걸로 사람을 벤 적이 있다. 북중 국경에서 브로커들과 싸울 때 나는 칼을 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간다. 단지를 빠져나와 동쪽으로 걷는다. 큰 도로를 따라 약 30분을 걷자 공단 지역이 나타난다. 어두운 건물들, 꺼진 간판들, 텅 빈 주차장. 이곳은 밤이 되면 인적이 드물다. 나는 천천히 걷는다. 눈과 귀를 연다. 모든 소리, 모든 움직임을 감지한다. 오래된 습관이 다시 살아난다. 폐공장 하나가 보인다. 철문이 반쯤 열려 있다. 나는 안쪽을 들여다본다. 어둡다. 하지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인다. 나는 안으로 들어간다. 조심스럽게, 소리 내지 않고 그림자를 따라 움직인다.
불빛은 공장 안쪽 사무실에서 나온다. 나는 벽을 따라 다가간다. 목소리가 들린다. 내일 넘긴다고? 그래. 중국 쪽 연락 왔어. 준비됐대. 빨리 처리해야 돼. 경찰 움직이기 시작했어. 걱정 마. 우리 루트는 안전해. 남자들의 목소리. 둘인가 셋인가. 나는 숨을 죽이고 창문 가까이 다가간다.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본다. 3명이다. 30대로 보이는 남자 둘, 40대로 보이는 남자 하나. 그들은 작은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다. 소주병이 놓여 있고 담배 연기가 자욱하다. 그리고 사무실 구석에 묶인 채 쓰러진 사람이 보인다. 여자, 검은색 옷, 현수다. 내 주먹이 저절로 쥐어진다. 살아있다. 움직인다. 조금씩이지만 숨을 쉬는 게 보인다. 다행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야, 저 여자애 깨어나면 어쩌냐? 약 먹였으니까 괜찮아. 내일 아침까지는 정신 못 차릴 거야. 형님한테 보고했어? 했지. 내일 새벽 5시에 픽업 온대. 그때까지만 잘 지키면 돼. 새벽 5시. 시간이 없다. 나는 천천히 뒤로 물러난다. 여기서 혼자 부딪힐 수는 없다. 3명이다. 무기가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60대 노인이다.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 경찰을 불러야 한다. 하지만 경찰이 오기 전에 그들이 현수를 옮길 수도 있다. 그렇다면 나는 멈춰섰다. 다른 방법을 생각한다. 현수를 먼저 빼내야 한다. 조용히 그들이 눈치채기 전에 나는 공장 안을 다시 살핀다. 뒤쪽에 작은 창문이 하나 보인다. 깨진 창문. 사무실 뒤편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저기로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이동한다. 창문 아래에 선다. 높이는 약 2m. 뛰어오를 수 있다. 심호흡을 한다. 오래전 기억이 떠오른다. 국경 철책을 넘을 때, 강을 건널 때, 위험한 순간들. 하지만 나는 해냈다. 수십 번, 수백 번. 지금도 할 수 있다. 나는 뛰어오른다. 창틀을 잡는다. 팔에 힘을 준다. 몸을 끌어올린다. 팔이 떨린다. 60대 몸은 쉽지 않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이를 악문다. 올라간다. 창문 안으로 들어간다. 유리 파편을 조심하며 바닥에 내려선다. 소리 없이 작은 창고 같은 공간이다. 먼지가 쌓여 있다. 그리고 앞쪽에 문이 하나 보인다. 사무실로 연결되는 문인 것 같다. 나는 문에 다가간다. 귀를 기울인다. 여전히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담배 좀 그만 피워. 왜? 답답하잖아. 냄새 나잖아. 알았어, 알았어. 나는 천천히 문 손잡이를 돌린다. 잠겨 있지 않다. 문이 조금 열린다. 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본다. 사무실이 보인다. 남자들은 테이블 쪽에 앉아 있다. 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구석에 현수가 쓰러져 있다. 나와 약 5m 거리. 가능하다. 남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현수에게 다가가서 빼낼 수 있다. 하지만 위험하다. 조금이라도 소리가 나면 끝이다. 나는 칼을 꺼낸다. 만약을 위해 심호흡을 한다. 그리고 문을 연다. 조용히, 천천히, 한 발, 두 발. 바닥은 콘크리트다. 먼지가 쌓여 있다. 발소리가 나지 않는다. 나는 벽을 따라 움직인다. 그림자 속으로. 남자들은 여전히 대화하고 있다. 형님이 얼마 준다고 했어? 건당 500.
이번 여자애까지 셋이니까 1,500. 나쁘지 않네. 그래. 이번 달 목표 다 채웠어. 내 주먹이 다시 쥐어진다. 건당 500. 사람 목숨을 돈으로 거래한다. 나는 분노를 억눌렀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다. 나는 계속 움직인다. 현수에게 다가간다. 3미터, 2미터, 1미터, 거의 다 왔다. 나는 무릎을 꿇고 현수 옆에 앉는다. 그녀의 얼굴을 본다. 눈이 감겨 있다. 입에 테이프가 붙어 있다. 손이 뒤로 묶여 있다. 나는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떼어낸다. 천천히, 소리나지 않게. 현수가 미세하게 움직인다. 눈을 뜬다. 흐릿한 눈빛. 나를 본다. 눈이 커진다. 입을 열려고 한다. 나는 재빨리 손가락을 입에 댄다. 쉿! 소리 내지 말라고. 현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나는 묶인 줄을 푼다.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 칼로 자른다. 조심스럽게. 소리나지 않게. 줄이 끊어진다. 현수의 손이 자유로워진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는다. 일어나라고 신호한다. 현수가 천천히 일어난다. 비틀거린다. 약 때문에 몸에 힘이 없는 것 같다. 나는 그녀를 부축한다. 뒤쪽 문으로 향한다. 한 발, 두 발, 거의 다 왔다. 그때였다. 비걱. 현수의 발이 바닥에 놓인 쇠파이프를 밟았다. 소리가 난다. 뭐야? 남자 중 하나가 돌아본다. 와, 저 여자애. 모든 게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남자들이 일어선다. 나는 현수의 손을 잡아 끈다. 뛰어요. 우리는 뒤쪽 문으로 뛴다. 잡아. 남자들이 뒤쫓아온다. 나는 문을 열고 창고로 들어간다. 현수를 창문 쪽으로 밀어낸다. 먼저 나가요. 현수가 창문으로 기어오른다. 나는 뒤를 돌아본다. 남자들이 문을 열고 들어온다. 한 명이 칼을 들고 있다. 이 새끼. 그가 달려든다. 나는 내 칼을 꺼낸다. 그의 칼을 막는다. 쇠 부딪히는 소리. 나는 그의 팔을 잡아 비튼다. 으악! 남자가 비틀거린다. 나는 그를 밀어낸다. 뒤쪽으로. 그가 바닥에 쓰러진다. 다른 두 남자가 다가온다. 나는 창문으로 뛴다. 창틀을 잡고 올라간다. 밖으로 뛰어내린다. 현수가 바닥에 앉아 있다. 일어나요. 나는 그녀를 일으켜 세운다. 함께 뛴다. 공장 밖으로, 골목으로. 뒤에서 소리가 들린다. 쫓아. 남자들이 쫓아온다. 우리는 계속 뛴다. 어둠 속으로, 골목 사이로. 나는 길을 안다. 이런 곳에서 도망치는 법을 안다. 좁은 길로, 어두운 곳으로, 그들이 따라오지 못할 곳으로. 3분쯤 뛰었을까. 뒤에서 소리가 멀어진다. 우리는 한 건물 뒤편에 숨는다. 숨을 고른다. 현수가 떨고 있다. 괜찮아요? 네네. 목소리가 떨린다. 조금만 더 버텨요. 곧 안전한 곳으로 갈 거예요. 나는 휴대폰을 꺼낸다. 윤석에게 전화한다. 형사님, 저 명호입니다. 명호 씨? 무슨 일이세요? 밤에 현수 씨 찾았습니다. 지금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어디 계세요? 공단 지역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나는 주변을 확인한다. 동공단 지역,
대한정밀 공장 근처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범인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갑니다.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진다. 나는 현수를 본다. 경찰이 옵니다. 조금만 더 버텨요. 아저씨 누구세요? 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나는 작게 미소 짓는다. 그냥 경비 아저씨예요. 10분 후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 경찰차가 골목 입구에 멈춘다. 윤석이 뛰어내린다. 명호 씨, 여기요. 우리는 나간다. 윤석이 현수를 본다.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구급차 불렀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는 나를 본다. 눈빛이 복잡하다. 명호 씨, 어떻게 찾으신 겁니까?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혼자서요? 위험한 짓을.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윤석은 한숨을 쉰다. 범인들은요? 공장 안에 3명 있습니다. 무장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무전기로 지시한다. 특공대 투입하세요. 용의자 셋, 무장 가능성 있음. 순식간에 경찰들이 공장을 포위한다. 나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본다. 현수는 구급차에 실린다. 그녀가 나를 본다. 아저씨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잘 쉬세요. 구급차가 떠난다. 윤석이 내 옆에 선다. 명호 씨, 네. 당신 정말 그냥 경비원 맞습니까? 나는 대답하지 않는다. 윤석은 나를 보다가 작게 웃는다. 역시 뭔가 있으시네요. 하지만 지금은 묻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덕분에 한 사람 구했습니다. 당연한 일했을 뿐입니다. 조서는 내일 받겠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서 쉬세요. 네. 나는 돌아서서 걷기 시작한다. 집으로 돌아온다. 침대에 눕는다. 몸이 아프다. 팔, 다리, 허리. 모든 게 아프다. 60대 몸으로 싸우는 건 쉽지 않다. 하지만 해냈다. 현수를 구했다. 이번엔 놓치지 않았다. 나는 눈을 감는다. 그리고 오래전 기억이 떠오른다. 강에서 얼어 죽은 소녀. 미안해. 나는 작게 중얼거린다. 이번엔 구했어. 눈물이 흐른다. 오래 참았던 눈물. 나는 그렇게 잠든다. 아침 8시. 경찰서로 갔다. 조서를 받기 위해. 윤석이 나를 조사실로 안내했다. 커피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어젯밤 잠은 좀 주무셨어요? 조금요. 거짓말이다. 1시간도 못 잤다. 윤석은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그럼 어제 있었던 일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천천히 이야기했다. 공단 지역으로 간 것, 공장을 발견한 것, 현수를 구한 것, 도망친 것. 윤석은 조용히 듣고 타자를 쳤다. 왜 혼자 가셨습니까? 경찰을 기다리기엔 시간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위험하신 건 생각 안 하셨어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수 씨가 더 위험했습니다. 윤석은 잠시 나를 봤다. 명호 씨, 솔직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 공장을 찾으신 겁니까? 저희도 수사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빨리 찾지 못했을 겁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직감이었습니다. 직감? 네. 그냥 그쪽으로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윤석은 고개를 갸웃했다.
그냥 직감으로 찾으셨다고요? 네. 믿기 어렵네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쪽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윤석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다. 범인들은 잡혔습니까? 네. 셋 다 체포했습니다. 지금 조사 중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변호사 오기 전엔 말 안 한대요. 조직이 있습니까? 윤석이 나를 똑바로 봤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 말을 들었습니다. 형님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리고 중국 쪽 연락이 있다고. 윤석의 표정이 굳어졌다. 맞습니다. 조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 인신매매 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현수 씨만이 아니겠죠. 네. 저희도 그렇게 봅니다. 다른 실종 사건들과 연결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빨리 잡아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선은 1시간 정도 걸렸다. 끝나고 나오는데 윤석이 따라왔다. 명호 씨, 잠깐만요. 네. 한 가지 더 물어볼 게 있습니다. 사적인 질문인데 나는 멈춰섰다. 북쪽에서 넘어올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심장이 조금 빨라졌다. 중국을 거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건 알아요. 제가 궁금한 건 혼자 건너셨냐는 겁니다. 아니면 누가 도와줬냐는 거죠. 나는 그를 봤다. 왜 그걸 묻습니까? 어제 명호 씨가 움직이는 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도망친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훈련받은 것처럼 움직이더군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윤석이 한 발 다가왔다. 명호 씨, 혹시 당신 브로커였습니까? 사람들을 건너게 하는 일을 하셨습니까? 침묵이 흘렀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과거 일입니다. 지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쪽 세계를 안다면 이번 사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손을 뗀 지 20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시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루트를 쓰는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20년이면 모든 게 바뀝니다. 제가 아는 정보는 쓸모없을 겁니다. 윤석은 한참 나를 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명호 씨, 혹시 뭔가 기억나시거나 도움이 될 만한 정보 있으면 연락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나는 경찰서를 나왔다. 밖은 화창했다. 햇빛이 따뜻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다. 윤석은 알고 있다. 내 정체를. 언젠가 문제가 될 것이다. 이틀 후, 현수는 병원에서 퇴원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 정신적 충격이 컸지만 회복 중이라고 들었다.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경비실, CCTV, 순찰. 평범한 하루. 하지만 주민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명호 씨, 진짜 대단하시네요. 덕분에 현수 씨 구했잖아요. 영웅이에요. 나는 고개를 숙이며 손사래를 친다.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말한다. 칭찬한다. 나는 불편하다. 이런 관심은 원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평범한 경비원으로 남고 싶다. 오후 3시쯤 김 과장이 나를 부른다. 명호 씨,
잠깐 지하 창고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주민이 물건 찾는다는데 문이 안 열린대요. 네, 가보겠습니다. 나는 열쇠를 들고 지하로 내려간다. 지하 창고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끝에 있다. 오래된 짐들이 쌓인 곳, 사람들이 잘 안 오는 곳, 주민 한 명이 기다리고 있다. 아, 명호 씨. 여기 113호 창고인데 문이 안 열려요.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열쇠를 꽂고 돌린다. 문이 열린다. 주민이 안으로 들어간다. 감사합니다. 나는 밖에서 기다린다. 그런데 이상한 냄새가 난다. 곰팡이 냄새? 아니다. 뭔가 다르다. 나는 주변을 둘러본다. 창고 뒤편에 오래된 배관이 있다. 그 배관 뒤로 뭔가 보인다. 나는 다가간다. 손전등을 켠다. 배관 뒤에 가방 하나가 있다. 여성용 가방. 작은 크로스백. 먼지가 쌓여 있다. 나는 가방을 꺼낸다. 조심스럽게 연다. 안에 지갑, 휴대폰, 신분증. 신분증을 본다. 이지은, 28세. 이 사람은? 나는 휴대폰을 본다. 꺼져 있다. 배터리가 다 다른 것 같다. 가방 안쪽에 뭔가 더 있다. 작은 종이 쪽지. 나는 쪽지를 꺼낸다. 거기엔 희미하게 글자가 적혀 있다. 도와주세요. 그 아저씨가 봤어요. 내 심장이 멈춘다. 그 아저씨? 누구를 말하는 건가? 나는 배관 뒤를 더 살핀다. 벽에 뭔가 새겨져 있다. 손톱으로 긁은 것 같은 글자. 경비. 경비? 나를 말하는 건가? 내가 봤다는 건 무엇을? 나는 천천히 일어선다. 손이 떨린다. 이지은. 이 사람도 실종된 건가? 나는 가방을 들고 관리실로 올라간다. 김 과장에게 보여준다. 과장님, 이거 지하 창고에서 찾았습니다. 김 과장이 가방을 본다. 신분증을 확인한다. 이지은? 누구지? 우리 단지 주민입니까? 김 과장은 컴퓨터를 확인했다. 이지은 없는데요? 입주자 명단에 없어요. 그럼 왜 여기 가방이? 글쎄요, 누가 버린 걸까요? 나는 쪽지를 보여줬다. 이것도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쪽지를 읽었다.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무슨...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경찰 부를게요. 1시간 후. 윤석이 왔다. 그는 가방과 쪽지를 확인했다. 표정이 심각해졌다. 이지은 이 이름 들어본 적 있습니다. 실종자입니까? 네. 올해 1월에 실종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가족이 찾고 있었어요. 여기서 실종됐습니까? 아니요. 신고 기록을 보면 미성구에서 실종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10km 떨어진 곳이죠. 그럼 왜 여기 가방이? 윤석은 쪽지를 다시 봤다. 경비를 받다 명호 씨, 1월 12일 뭔가 기억나십니까? 나는 머리를 짚었다. 석 달 전, 1월 12일, 특별한 일이 있었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CCTV 기록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1월 기록은 보관 기간이 석 달이라 곧 삭제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경비실로 갔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1월 12일 파일을 찾았다. 다행히 아직 남아 있었다. 재생한다. 오후 시간대부터 확인한다. 오후 6시, 7시, 8시, 그리고 오후 9시쯤 지하 주차장에 차 한 대가 들어온다.
흰색 승합차. 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번호판이 보인다. 경기 12여 3847. 같은 차다. 현수를 납치했던 그 차다. 윤석도 알아챘다. 이게 현수 씨 납치했던 차입니다. 석 달 전에도 같은 차가. 화면을 계속 본다. 차가 멈춘다. 두 남자가 내린다. 그리고 트렁크를 연다. 한 여자를 끌어낸다. 입에 테이프가 붙어 있다. 손이 묶여 있다. 얼굴이 보인다. 이지은이다. 남자들은 그녀를 지하창고 쪽으로 끌고 간다. 카메라 사각지대로 사라진다. 약 30분 후 남자들이 다시 나타난다. 혼자. 이지은은 없다. 차에 탄다. 떠난다. 나는 화면을 멈췄다. 숨이 막혔다. 이지은은 지하창고에 갇혔던 것이다. 30분 동안. 그리고 그 후로 어디로 갔을까? 윤석이 무전기를 꺼냈다. 지금 바로 수색팀 보내세요. 지하창고 전체 수색. 흔적 찾아야 합니다. 그는 나를 봤다. 명호 씨, 이거 연쇄 범죄입니다. 현수 씨만이 아니에요. 최소 2명.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지은 씨는 어디 있을까요? 윤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다. 살아있을 가능성은 낮다. 석 달이 지났다. 나는 다시 쪽지를 봤다. 그 아저씨가 봤어요. 경비. 나. 이지은은 나를 봤다.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나는 몰랐다. 그녀가 거기 있는 줄. 그녀가 갇혀 있는 줄. 죄책감이 밀려왔다. 내가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봤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의심했더라면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윤석이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명호 씨, 당신 잘못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어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이지은 씨 찾아야 합니다. 찾겠습니다. 반드시. 저녁. 수색팀이 지하창고를 샅샅이 뒤졌다. 흔적을 찾았다. 머리카락, 옷 조각, 그리고 피 자국. DNA 검사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지만 이지은은 없었다. 그녀는 어디론가 옮겨졌다. 석 달 전에 나는 단지를 순찰하며 생각했다. 2명, 현수와 이지은. 같은 조직, 같은 수법. 그렇다면 더 있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라졌을까.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떠 있었다. 차갑고 멀었다. 나는 중얼거렸다. 이지은 씨 어디 계십니까? 바람이 대답 없이 불었다. 차갑게.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 바람 속에서 나는 들었다. 오래전 소녀의 목소리. 아저씨, 저 정말 괜찮을까요? 나는 눈을 감았다. 또 놓쳤다. 또 구하지 못했다. 20년 전에도, 석 달 전에도.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언제까지 무력할 것인가? 나는 주먹을 쥐었다. 아니다.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끝까지 갈 것이다. 조직을 찾을 것이다. 두목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끝낼 것이다. 더 이상 아무도 사라지지 않게. 이틀 후 윤석에게서 전화가 왔다. 명호 씨, 지금 만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입니까? 중요한 정보가 생겼습니다.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어디서 만날까요?
단지 근처 카페에서 30분 후에 봅시다. 카페에서 윤석을 만났다. 그는 피곤해 보였다. 눈밑이 검게 다크서클이 져 있었다. 커피 드릴까요? 괜찮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체포한 범인들 중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조직 두목 이름을 댔어요. 박춘배, 50대 중반. 북중 국경에서 인신매매로 악명 높은 인물이라고 합니다. 박춘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멈췄다. 박춘배. 나는 그를 안다. 20년 전 국경에서 만났다. 그는 나와 같은 브로커였다. 하지만 그는 사람을 구하지 않았다. 팔았다. 우리는 한 번 충돌했다. 내가 구하려던 가족셋을 그가 가로챘다. 돈을 더 많이 준다며 유인했다. 나는 그를 쫓아갔다. 강변에서 그를 찾았다. 싸웠다. 나는 그를 때려 눕혔다. 가족을 데려왔다. 박춘배는 피를 흘리며 땅에 쓰러져 있었다. 나는 그를 죽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경고만 했다. 다시는 내 사람들에게 손대지 마라. 그는 웃으며 말했다. 명우 언젠가 후회할 거야. 날 살려준 걸. 나는 돌아섰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 후로 그를 다시 만나지 못했다. 아니, 만나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지금 그가 여기 있다. 한국에 나를 찾고 있다. 명호 씨? 윤석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 아, 네, 괜찮습니다. 혹시 그 이름 아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말해야 할까? 하지만 말하면 내 과거가 드러난다. 예전에 들어본 적 있습니다. 어디서요? 국경에서요. 소문으로. 윤석은 나를 의심스럽게 봤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박춘배가 당신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내 손이 떨렸다. 저를요? 네. 체포된 남자가 그러더군요. 박춘배가 경비 아저씨를 데려오라고 지시했다고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나를 기억한다. 20년이 지났는데도 왜 절 찾습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보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습니까? 조직 두목이 당신을 노리고 있어요. 저 혼자 조심하겠습니다. 윤석은 한숨을 쉬었다. 명호 씨, 고집 부리지 마세요. 경찰이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윤석은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혹시 이상한 사람 보시면 바로 신고하세요. 111호. 네. 그리고 명호 씨. 네. 당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경찰 일입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오래된 가방을 꺼냈다. 옷장 깊숙이 숨겨뒀던 가방.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있었다. 지도, 나침반, 칼 2개, 그리고 작은 권총 한 자루. 불법이다. 한국에서 총기 소지는 불법이다. 하지만 20년 전 국경을 넘을 때 필요했다. 그래서 가져왔다. 숨겨두었다. 언젠가 필요할 거라는 본능적인 예감으로 나는 권총을 꺼냈다. 차갑고 무겁다. 탄창을 확인한다. 총알 6발.
20년 동안 쓰지 않았다. 하지만 작동할 것이다. 나는 항상 관리했으니까. 나는 권총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아직 꺼낼 때가 아니다. 하지만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한다.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누군가 복도를 걷고 있다. 나는 문구멍으로 밖을 들여다봤다. 아무도 없다. 하지만 바닥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다. 나는 문을 열고 쪽지를 집어들었다. 펼쳤다. 거기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내일 밤 10시. 가련동 폐공장. 혼자 와라. 안 오면 현수가 죽는다. 내 심장이 멈췄다. 현수? 현수는 퇴원했다. 부모님 집에 있을 것이다. 나는 급히 윤석에게 전화했다. 형사님, 현수 씨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현수 씨요? 부모님 집에 있을 텐데요. 왜요? 확인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급합니다. 윤석의 목소리가 긴장했다. 무슨 일입니까? 조직이 다시 움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쪽지를 다시 봤다. 폐공장. 박춘배가 나를 부른다. 덫이다. 함정이다. 하지만 가야 한다. 현수가 정말 위험하다면. 10분 후 윤석에게서 전화가 왔다. 명호 씨, 현수 씨 집에 없습니다. 부모님도 모른다고 하세요. 오후부터 연락이 안 된대요. 내 주먹이 쥐어졌다. 알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뭘 아시는 거 있으세요? 내일 밤 폐공장에서 만나자는 쪽지를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어디 폐공장입니까? 가련동입니다. 절대 가지 마세요. 함정입니다. 하지만 현수 씨가 우리가 구출 작전 세우겠습니다. 당신은 가면 안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 밤까지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당신 혼자 가면 죽습니다. 나는 한참 침묵했다. 형사님. 네. 제가 가겠습니다. 대신 형사님이 백업해 주세요. 명호 씨.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저를 원합니다. 제가 가지 않으면 현수 씨가 위험합니다. 윤석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제 지시를 따르셔야 합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음 날 밤 10시 나는 폐공장 앞에 섰다. 어둡고 황량한 곳.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나는 권총을 허리에 찼다. 칼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작은 무전기를 5단에 숨겼다. 윤석과 경찰팀이 주변에 대기하고 있다. 나는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왔군요.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돌아봤다. 한 남자가 서 있었다. 50대 중반. 살이 찐 체구. 목에 금색 묵주를 걸고 있다. 박춘배다. 20년 만에 보는 얼굴. 늙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다. 오래간만이요, 명호. 박춘배. 그는 웃었다.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군. 영광인데? 현수는 어디 있소? 서두르지 마시오. 천천히 얘기합시다. 박춘배가 손뼉을 쳤다. 불이 켜졌다. 공장 안쪽에서 여러 명의 남자들이 나타났다. 10명쯤 된다. 모두 무기를 들고 있다. 쇠파이프, 칼, 그리고 한 명은 총을 들고 있다. 그리고 그들 뒤에 묶인 채 쓰러진 현수가 보였다.
현수, 나는 다가가려 했다. 총소리가 울렸다. 발 앞에 총알이 박혔다. 움직이지 마시오. 박춘배가 말했다. 당신을 죽이고 싶으면 지금 당장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소. 당신은 가치가 있어. 무슨 소리요? 같이 일합시다. 당신처럼 국경을 아는 사람은 드물어요. 내게 필요한 사람이요. 거절하겠소. 박춘배가 웃었다. 거절. 당신 입장에서 저 여자의 목숨이 당신 손에 달렸는데 나는 현수를 봤다. 그녀는 깨어 있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마지막 기회요. 같이 일하시오. 루트를 짜주고 돈을 벌고 아니면 박춘배가 손짓했다. 한 남자가 현수에게 다가갔다. 칼을 꺼냈다. 목에 댔다. 저 여자애가 죽소. 나는 주먹을 쥐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윤석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시간을 벌어야 한다. 생각할 시간을 주시오. 생각? 뭘 생각해요? 조건을 듣고 싶소. 박춘배가 웃었다. 조건? 좋아. 들어보시오. 건당 1,000만 원. 루트만 짜주면 돼요. 직접 움직일 필요도 없소. 거절하면 저 여자애가 죽고 당신도 죽고 그리고 박춘배가 휴대폰을 꺼냈다. 사진을 보여줬다.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 사진이었다. 당신이 일하는 곳도 날아가겠지. 위협이다. 노골적인.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알겠소. 하겠소. 박춘배의 얼굴이 환해졌다. 현명한 선택이요. 그가 손짓했다. 저 여자애 풀어줘. 남자가 칼을 내렸다. 그때였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박춘배의 표정이 굳어졌다. 뭐야? 나는 웃었다. 경찰이요. 박춘배가 나를 노려봤다. 이 새끼가. 그가 총을 들었다. 나를 겨눴다. 나는 재빨리 몸을 낮췄다. 총소리. 총알이 내 머리 위를 스쳤다. 나는 권총을 빼들었다. 박춘배의 다리를 쏘았다. 으악! 박춘배가 쓰러졌다. 혼란이 일어났다. 남자들이 달려들었다. 나는 현수 쪽으로 뛰었다. 줄을 끊었다. 일어나요. 현수가 일어났다. 뛰어요. 우리는 뒤쪽 문으로 달렸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맞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갔다. 경찰들이 공장을 포위하고 있었다. 윤석이 달려왔다. 괜찮으십니까? 네. 현수 씨는 여기 있습니다. 윤석이 현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다. 나는 돌아서서 공장을 봤다. 경찰들이 안으로 들어갔다. 총소리가 몇 번 더 들렸다. 그리고 고요해졌다. 10분 후 윤석이 나왔다. 표정이 어두웠다. 박춘배는 도망쳤습니다. 뭐라고요? 뒤쪽 비상구로 빠져나갔습니다. 부하 몇 명이 막아서는 바람에 놓쳤습니다. 나는 주먹을 쥐었다. 놓쳤다. 또 추적하고 있습니다. 곧 잡을 겁니다. 하지만 윤석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나도 알고 있다. 박춘배는 쉽게 잡히지 않는다. 그는 이미 도망칠 준비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명호 씨, 집에 가서 쉬세요.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는 돌아서서 걸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박춘배는 아직 밖에 있다.
그리고 그는 화가 나 있을 것이다. 다음엔 더 위험할 것이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달을 가렸다. 어두운 밤이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그 바람 속에서 나는 들었다. 박춘배의 목소리를. 언젠가 후회할 거야. 날 살려준 걸. 20년 전 그 말이 지금 현실이 되었다. 나는 중얼거렸다. 이번엔 끝을 봐야겠어. 사흘이 지났다. 박춘배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다. 경찰은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다. 공항, 항구, 국경 모두 감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현수는 다시 보호 조치를 받았다. 안전가옥으로 이동했다. 부모님과 함께 나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불안했다. 박춘배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복수할 것이다. 나는 항상 주변을 경계했다. 단지를 순찰할 때도, CCTV를 볼 때도, 집에 돌아갈 때도 권총을 항상 가지고 다녔다. 칼도. 그리고 기다렸다. 넷째 날 밤 전화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받았다. 여보세요? 명호. 박춘배의 목소리였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어디 있소? 가까운 곳이요. 아주 가까운 곳. 무슨 목적이요? 끝내려고. 당신과 나 20년 전부터 시작된 일을. 무슨 소리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강.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혼자 오시오. 경찰 데려오면 이지은이 죽소. 이지은. 석 달 전 실종된 그녀. 이지은이 살아있소? 그래. 아직은. 하지만 당신이 오지 않으면 오늘 밤이 마지막이요. 전화가 끊어졌다. 나는 휴대폰을 움켜쥐었다. 북중 국경과 가까운 강. 내가 20년 전 마지막으로 건넜던 곳. 소녀가 죽었던 곳. 박춘배는 거기 있다. 그곳을 알고 있다. 나는 윤석에게 전화했다. 형사님, 박춘배한테 연락 왔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저한테 오라고 합니다. 이지은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함정입니다. 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지은 씨가 우리가 처리하겠습니다. 위치만 알려주세요. 나는 위치를 알려줬다. 지금 출발합니다. 당신은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는 옷을 입었다. 검은색 옷, 등산화, 그리고 권총과 칼. 나는 가야 한다. 윤석이 도착하기 전에. 박춘배는 나를 원한다. 나 혼자 가야 이지은이 산다. 1시간 후 강에 도착했다. 겨울강, 얼어붙은 강, 달빛이 얼음 위를 비추고 있었다. 나는 이곳을 안다. 20년 전 나는 여기서 수십 번 강을 건넜다. 사람들을 데리고 밤마다. 하지만 마지막 날 소녀와 함께 건너다가 얼음이 갈라졌다. 소녀는 물에 빠졌다. 나는 구하지 못했다. 지금도 그 순간이 생생하다. 소녀의 작은 손이 내 손에서 미끄러지던 느낌. 물속으로 사라지던 그 눈빛. 나는 강가에 섰다. 바람이 불었다. 차갑고 날카롭게.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왔군요.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돌아봤다. 박춘배가 서 있었다. 다리를 절뚝이고 있었다. 내 총에 맞은 다리. 그의 옆에 남자 둘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에 묶인 여자 하나.
이지은이었다. 야위었다. 머리가 헝클어졌다. 하지만 살아있었다. 이지은 씨, 나는 다가가려 했다. 박춘배가 총을 꺼냈다. 멈춰. 나는 멈췄다. 무기 버려. 나는 권총을 꺼내 바닥에 놓았다. 칼도. 이제 강을 건너시오. 뭐라고? 20년 전처럼. 저 강을 건너시오. 혼자서. 왜요? 박춘배가 웃었다. 당신이 날 쓰러뜨렸던 곳이잖소. 20년 전. 여기서. 이제 갚을 때가 됐소. 이지은은 당신이 강을 건너면 풀어주겠소. 약속하지. 나는 이지은을 봤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가지 마세요. 그녀가 작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알겠소. 나는 강 쪽으로 걸어갔다. 얼음 위에 발을 디뎠다. 차갑다. 미끄럽다. 발밑에서 소리가 난다. 비걱.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 나는 천천히 걷는다. 한 걸음, 두 걸음. 뒤에서 박춘배의 목소리가 들린다. 계속 가시오. 멈추지 마시오. 나는 계속 걷는다. 강 한가운데쯤. 얼음이 더 얇다. 금이 간 곳이 보인다. 위험하다. 나는 멈췄다. 왜 멈춰? 더 가면 빠집니다. 그게 목적이요. 박춘배가 웃었다. 20년 전 그 소녀처럼. 당신도 물에 빠지시오. 그게 공평하지 않소? 나는 돌아봤다. 박춘배가 총을 들고 있었다. 나를 겨냥하고. 마지막 말 있소?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후회할 거요. 뭐? 날 죽이면 후회할 거요. 박춘배가 웃었다. 후회? 왜? 경찰이 오고 있어. 곧 포위될 거요. 거짓말. 아니요. 진짜요. 한 10분 후면 여기 도착할 거요. 박춘배의 표정이 흔들렸다. 거짓말하지 마.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 박춘배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 새끼가. 그가 방아쇠를 당겼다. 총소리. 하지만 나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얼음 위에 몸을 던졌다. 총알이 빗나갔다. 나는 굴렀다. 옆으로.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 비걱, 꽈드득. 박춘배가 다시 쏘려고 했다. 하지만 그때 얼음이 완전히 갈라졌다. 내가 있던 곳이 무너졌다. 물이 솟구쳤다. 검고 차가운 물. 나는 떨어졌다. 얼음물 속으로. 차갑다. 너무 차갑다. 숨을 쉴 수 없다. 몸이 굳어간다. 나는 발버둥 쳤다. 위로. 수면 쪽으로. 하지만 물살이 세다. 나를 끌고 간다. 아래로. 어둠 속으로. 나는 눈을 떴다. 물속. 모든 게 천천히 움직였다. 그리고 보였다. 작은 손. 소녀의 손. 20년 전 그 손. 나를 향해 뻗어 있었다. 아저씨. 소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됐어요. 이제 쉬어도 돼요. 나는 손을 뻗었다. 그 손을 잡으려고. 하지만 그때 다른 손이 나를 잡았다. 위에서 누군가 나를 끌어올리고 있었다.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수면. 나는 물 밖으로 나왔다. 공기. 숨을 쉬었다. 크게. 누군가 나를 얼음 위로 끌어올렸다.
윤석이었다. 명호 씨, 정신 차리세요. 나는 기침을 했다. 물을 토했다. 괜찮으십니까? 네네. 윤석이 나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주변에 경찰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박춘배. 그는 수갑을 차고 땅에 앉아 있었다. 잡혔다. 이지은도 구출됐다. 담요를 두르고 앉아 있었다. 살았다. 모두 살았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떠 있었다. 밝고 맑게. 그리고 그 별들 사이에서 소녀가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다. 이제 됐어요, 아저씨. 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늦어서. 윤석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명호 씨,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구급차가 왔다. 나를 실었다. 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봤다. 강이 보였다. 얼어붙은 강.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다. 이제는 평온했다. 20년 동안의 죄책감, 20년 동안의 악몽, 모두 끝났다. 나는 중얼거렸다. 이제 쉬어도 되겠지. 구급차가 출발했다. 사이렌 소리가 밤을 가르며 울렸다. 병원에서 사흘을 보냈다. 저체온증과 폐렴, 60대 몸으로 겨울강에 빠졌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하지만 회복됐다. 의사는 놀라워했다. 보통은 이 나이에 이렇게 빨리 회복 안 되는데 체력이 대단하시네요. 나는 웃었다. 젊었을 때 많이 걸어서요. 병실에 여러 사람이 찾아왔다. 윤석이 매일 왔다. 김 과장도 왔다. 주민 몇 명도 왔다. 그리고 현수도 왔다. 그녀는 꽃다발을 들고 왔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그럼, 이제 괜찮아. 정말 감사해요. 2번이나 살려주셨어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현수가 울었다.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안전해. 걱정하지 마. 네. 그녀는 한참을 울다가 갔다. 퇴원하는 날, 윤석이 마중 나왔다. 집까지 태워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차 안에서 윤석이 말했다. 박춘배 기소됐습니다. 증거가 충분해요. 최소 무기징역은 받을 겁니다. 다행이군요. 그리고 조직 나머지 멤버들도 거의 다 잡혔어요. 중국 쪽도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씨는 회복 중입니다. 가족들이 매일 병문안 가고 있어요.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나는 창밖을 봤다. 하늘이 맑았다. 봄이 오고 있었다. 명호 씨, 네.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뭡니까? 당신 정말 누구십니까? 나는 윤석을 봤다. 그는 진지한 얼굴로 나를 보고 있었다. 그냥 경비원입니다. 그 이상이잖아요. 당신이 했던 일들, 움직이는 방식, 모든 게 전문가 같았어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과거에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윤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명호 씨, 당신은 영웅입니다. 기억하세요. 영웅은 아닙니다.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차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다. 나는 내렸다. 형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하죠.
덕분에 큰 사건 해결했어요. 윤석이 손을 내밀었다. 나는 악수했다. 건강하세요, 명호 씨. 형사님도요. 차가 떠났다. 나는 단지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익숙한 풍경, 놀이터, 벤치, 꽃밭.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주민들이 산책하고 있었다. 평온했다. 명호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김 과장이었다. 퇴원하셨어요?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습니다. 좋아요. 천천히 쉬세요. 일은 다른 분이 대신하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참, 주민들이 감사 편지 엄청 보내셨어요. 경비실에 쌓여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다들 명호 씨 칭찬 일색이에요. 우리 단지 영웅이라고. 나는 쑥스러워했다. 과찬입니다. 오늘은 집에 가서 푹 쉬세요. 내일부터 천천히 나오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집으로 갔다. 작은 원룸. 하지만 편안했다. 나는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고요했다. 평온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 2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꿈을 꿨다. 강을 건너는 꿈.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함께 건넜다. 소녀도, 이지은도, 현수도, 그리고 내가 구했던 모든 사람들도. 우리는 함께 강을 건넜다. 안전하게. 그리고 건너편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다. 서유진이었다. 소녀의 어머니.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다. 잘했어요, 명호 씨. 이제 쉬세요. 나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네, 이제 쉴게요. 다음 날 아침, 나는 다시 경비복을 입었다. 단지를 순찰했다. 주민들이 인사했다. 명호 씨, 건강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아닙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걸었다. 평범한 하루. 하지만 이제는 정말 평온한 하루. CCTV를 확인했다. 모든 게 정상이었다. 이상한 차도 없었다. 수상한 사람도 없었다. 평화로웠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다. 봄 햇살이 따뜻했다. 꽃이 피기 시작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저녁. 순찰을 마치고 옥상에 올라갔다. 가끔 이곳에 와서 하늘을 본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고 아름다웠다.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 나는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북쪽으로. 나는 중얼거렸다. 모두 잘 있어요. 이제 저도 괜찮아요. 바람이 대답하듯 불었다. 부드럽게. 나는 눈을 감았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20년 동안 얼어있던 마음이 이제야 녹는 것 같았다. 나는 눈을 떴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다. 밝고 아름다웠다. 나는 별을 보며 생각했다. 내 삶은 평범하지 않았다. 고통도 많았고 상처도 많았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을 구했으니까. 누군가의 삶을 지켰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나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경비실로 돌아갔다. 모니터를 켰다. 단지는 고요했다. 평온했다. 아름다웠다.
나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다. 이제는 정말 쉬어도 되겠지.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느꼈다. 진짜 평화를. 며칠 후 우편물 하나가 왔다. 내 앞으로. 나는 조심스럽게 열었다. 편지였다. 명호 아저씨께. 잘 지내시죠? 저는 현수예요. 새로운 곳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학교도 다시 다니고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가끔 그때 일이 생각나지만 이제 괜찮아요. 아저씨 덕분에 살았으니까요.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도 건강하세요. 항상 응원할게요. 마이너스 현수 올림. 나는 편지를 접었다. 미소가 지어졌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 편지 하나가 내가 했던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다. 나는 편지를 소중히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했다. 몇 주 후 서유진이 단지를 찾아왔다. 소녀의 어머니. 나는 그녀를 오랜만에 봤다. 유진 씨, 명호 씨, 우리는 오래 서로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뉴스 봤어요. 당신이 사람들 구했다고. 네, 고마워요. 제 딸은 구하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구했잖아요. 죄송합니다. 유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제 괜찮아요. 이제는 당신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명호 씨,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당신도 쉬세요.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흘렀다. 오래 참았던 눈물. 유진도 울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진짜 용서를, 진짜 평화를. 그날 밤 나는 다시 옥상에 올라갔다. 별을 보기 위해. 하늘은 맑았다. 별이 가득했다. 나는 북쪽 하늘을 봤다. 그곳 어딘가에 소녀가 있을 것이다. 나는 작게 말했다. 잘 있어. 이제 나도 괜찮아. 별이 반짝였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바람이 불었다. 따뜻하고 부드럽게. 나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바람은 계속 불어. 멈추지 않고.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왔다. 단지에 꽃이 활짝 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웃었다. 주민들이 행복해 보였다. 나는 여전히 경비원이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제는 정말 평온한 일상. 가끔 과거가 떠오를 때도 있었다. 강, 소녀, 그때의 일들.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다. 이제는 추억일 뿐이었다. 나는 앞을 보며 살기로 했다. 과거가 아닌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20년 전 나는 강을 건넜다. 많은 사람을 건너게 했다. 하지만 모두를 구하지는 못했다. 그 죄책감이 나를 따라다녔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다. 나는 용서받았다. 그리고 나 자신도 용서했다. 이제 나는 바람이다. 조용히 불어가는 바람. 누군가의.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